어느 화식집에서 황장엽 씨하고 둘이서 한 3시간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내가 그 중간에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은 언제 공산주의자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대화의 산증인 이동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에 쓰신 글 중에 공산주의의 일관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 얘기는 소련 공산당의 경우 전 세계 공산화의 야욕을 무너질 때까지 포기한 적이 없다. 또 북한 공산당도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적화하겠다는 야욕을 단 한순간도 폐기한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 당부당이라는 글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집요한 일관성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통찰력을 보인 사람이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예, 저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1945년에 9살 때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때 한글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 아주 굉장히 남독을 했어요. 남독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49년에 읽었는지 오영진이라는 극작가가 쓴 하나의 증언이라고 하는 두껍지 않은 책이 있어요. 네, 월남해가지고. 예, 이 사람이 원래 해방되고 나서 북한에서 조선민주당 당수였던 조만식, 고당 조만식 씨의 비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만식 선생이 워낙 그 당시에 북한 지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한 민족 진영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에 근거해 보면은 소련의 스탈린도 조만식 씨를 포섭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만식 씨가 공산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성사는 안 됐죠. 안 됐을 뿐더러 45년 10월 16일인가 평양에서 김일성 장군 귀국 환영회인가 대회가 열려서 조만식 씨도 거길 가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우리 같은 어린 사람들도 김일성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많은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던 김일성 장군은 백발의 노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타난 김일성이라는 자는 30대 아주 떡거머리이고,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그 자리에서 가짜 김일성을 가지고 이놈들이 협잡질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돌아오는 길로 정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심지어는 부인도 남쪽으로 내려보내서 남쪽에 고당 기념관이 지금 을지로 이가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이제 부인도 남쪽에 내려와서 오랜 기간 동안 고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랬죠. 근데 오영진 씨는 젊은 혈기에 자기는 죽어도 고당을 끝까지 모시려고 그랬더니 고당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남쪽 동포들한테 가서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해야 남쪽 동포들이 분발해서 자기도 지키고 우리도 살려낼 것 아니냐 하고 야단을 쳐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북에서 자기가 내려오기까지 겪은 일을 기록한다 했은 게 그 하나의 증언이야. 거기 보면 북한에서 생기는 일이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걸 지금도 좀 뜻 있는 사람들은 도서관이라도 찾아서 보면 좋겠다 싶은데, 내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슬픈 존재인 게, 해방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공산당의 이라는 세력을 떨어내지 못하고
지금도 공산당 세력한테 휘둘리는 그런 정치 문화권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다는 게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 문제는 내가 참 흥미로운 또 경험을 한 일이 있어요. 1997년 7월에 황자엽이라는 분이 필리핀을 거쳐서 한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위는 있었지만은 98년 2월에 난 그때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 허가를 해줘서 어느 화식집에서 황자엽 씨하고 둘이서 한 3시간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내가 그 중간에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은 언제 공산주의자가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황자엽 씨 얘기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1943년인가 평양상고를 졸업하고 그 일본 중앙대학 경제학과로 진학을 해가지고 2학년인가 3학년 때 44년에 모든 대학생들이 뭐 일본인, 조선인할 것 없이 징용이 돼가지고 자기는 삼척 탄광에 와서 그 석탄을 캐고 있다 해방을 맞았다. 그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어떻게 뭘 할까 기웃거리는데 워낙 혼돈스러워서 평양으로 갔더니 평양상고가 서울의 서울고등학교나 마찬가지로 일본인 학교였는데 일본인들이 다 가고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으니까 그 동창생들이 자기를 선생으로 모셔가지고 그 1년 있으니까 교장을 하라고 그래서 교장을 하고 있는데 47년에 어느 날 노동당에서 사람이 오더니 입당을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입당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뭐 공산주의가 뭔지 잘 몰랐는데 49년에 모스크바 국립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와라. 가서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하고 와라. 그래서 갔대요. 49년에 가서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갔더니 모스크바 국립대학에는 막스 레닌주의의 이론적 멘토들이 아주 다 집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 6개월 어울려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헛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느꼈다는 거예요. 왜 헛것이냐? 그 공산주의라는 게 막시즘이고 막스주의라는 것이 소위 영구혁명론을 믿고 그 다음에 소위 정반합의 그 논리를 믿어서 영구혁명론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인데 이 자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하면은 혁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 철학 이론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모든 철학 이론은 물질과 정신의 결합체인데 막시즘은 정신은 물질의 반사체다 해서 독자적인 존재를 부정하니까 이것도 엉터리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시즘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한 정치 이론을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기 시작해서 한 것이 지금 이제 소위 인간 중심 정치 철학이라는 자기가 개발한 철학 이론인데 그게 57년에 그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 삼촌하고 권력 투쟁을 하다가 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 세습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 하기 위해서 50년 어느 날 자기한테 오더니 황 선생 그 수령님께 보고드렸던 그 이론 만든 거 자기를 달라고 그래서 그때 200장 거지 뭐 2,700매로 되는 거를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론가들을 시켜서 그걸 주체 사상으로 개조했다. 그래서 84년에 주체에 관하여라는 그 논문을 노동당에서 발표하는데 그게 김정일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순전히 그 권력 세습을 합리화시키는 이론으로 그 완전히 개조가 된 것이다. 그 자기는 자기 거를 가지고 남쪽에 와서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남쪽의 민주주의 이런 것을 결합시켜서 인간중심 정치 철학이라는 걸 지금 완성했다. 그 책을 인간중심 정치 철학이라는 이 두터운 책을 발간했어요 그때.
이제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아주 그 재밌게 들은 게 이 사람이 공산주의로부터 자기가 벗어나는 동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공산주의에 의한 세례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뭐 또 우리가 젊어서 들었지만은 20대에 공산주의에 물들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없는 놈이고 40대에 공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놈은 머리가 없는 놈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바로 그런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공산주의의 망령, 스펙터 오브 커뮤니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또 새삼스럽게 생각나느냐 하면은 해방 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소위 그 이념 전쟁, 체제 전쟁의 전쟁터가 됐고, 이 전쟁터에서 매일처럼 계속된 전쟁에서 양지에서의 싸움에서는 자본주의가 형식적으로 이겼을는지 몰라도 음지에서의 싸움에서는 정신적으로 공산주의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혼자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명멸했는데 그 임시정부는 중간에 공산주의자들하고의 오월동지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이 김구란 사람이 처음에 임시정부의 수의장을 했지. 그 사람 공식 타이틀이 수의장이야. 네. 수의장이지만은 수의장으로 실제로 뭐 그 매일매일 그 임시정부 돌아가는 거는 그 개근하는 놈이 없으니까 김구가 다 챙겼고, 한동안은 이동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내각 수반이 돼가지고 두목 역할을 했는데, 어느 날 이동이가 자기들어 김동지 산책 나가자 그래서 공원에 나가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이동이가 자기들어 김동지 공산당에 가입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 공산당에 가입하면 공산당으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하고 우리 독립하고 둘이 경합을 할 때 어느 쪽을 택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동희가 한참 꿍꿍 앓더니 그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택해야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동희한테 이 선생 나는 그런 공산당은 실소. 그런 공산당 얘기는 다시는 나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곤 해졌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동희가 사람을 레닌한테 보내가지고 그 공산당 자금을 몇천 루블을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어느 놈이 상해 와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동희한테 연락해서 이동희가 자기 비서관을 보냈대요. 비서관을 보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비서관이 제주머니에 집어넣고 상해로 와가지고 그걸로 집도 사고 첩도 둘을 사고 이래가지고 돈을 다 풀었단 말이에요. 본인은 여관방에서 분실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변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동희가 나중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만주로 도망갔는데, 만주로 도망가서 만주에 그때도 그 일쿠츠크 사건 이후에도 공산주의자가 없는 건 아닌데, 자유시 참변을 자유시 참변 후에도. 근데 이동희가 민족주의자들을 아주 시를 남기지 않았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동희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상해 또 무슨 당 좌파 정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하다가 1930 몇 년인가 정당 통합을 하자. 그래가 자기는 어디 가서 아파서 앓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또 시끄러워져서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는 공산당이 막스레니니즘을 일단 버리거나 주장하지 않아야 되는 게 조건인데, 두 당은 우리는 그 막스레니니즘을 못 버려 하고 나가더니 마지막에 남았던 세력이
그 이제 완전히 합당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오더니 안 되겠다. 우리 당원들이 막스 레니니즘을 포기하고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나간다. 그래서 그 나가고 나서 자기가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독립당으로 그 임시정부를 꾸려왔다. 이게 이제 백범일지의 그 2부에 보면은 아주 장스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와는 하늘을 같이 있을 수 없다. 불구대천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3챕터 3에 자기의 정치 철학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에 가장 좋은 정치 철학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차선으로서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제일 낫고 나쁜 거는 독재인데 독재 가운데서 이데올로기나 종교에 기반된 독재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는데 그 김구도 사실은 그 48년 평양 가가지고는 사실은 공산주의에 함몰 했거든. 그리고 그 돌아와서 그 이제 대만 사람 그 유어만이 만났을 때 유어만이가 그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 대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다. 그 김 선생이 그 평양 가서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김구가 껄껄 웃으면서 서울에서 나라도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놈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유어머니가 그 기록을 해놨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그 뒤도 계속돼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5년 해방되던 시점에 남한의 정세는 사실은 굉장히 좌파가 우세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일제 때 월급쟁이 노릇도 하고 농사도 지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흠집이 돼가지고 표면 생활을 못하고 표면에 나서서 떠들고 생활하는 건 전부 공산주의자들 뿐이어서 그러고 이제 소위 중간을 표방하는 좌익들 그래가지고 여운형 중심의 좌파 천하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 이란 사람이 워싱턴에서 이제 33년에 망명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루스벨트가 죽었지만은 아직도 워싱턴을 지배하는 일종의 정치 문화는 소위 친소적이고 국무성이 아직도 알거 히스가 그 판을 쥐고 있으니까 이 박사가 증명서를 만들지 못하고 교통편을 얻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사람을 넣어가지고 메가하다한테 연락해서 메가하다가 교통편을 만들어서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판국에서 이 남한이 공산화된 것을 막은 것은 사실은 이승만 혼자의 힘이다. 다름이 없다. 그렇게 나는 봐요. 근데 혼자의 힘만은 아니지. 그때 이제 결국 이제 48년에 재헌국회를 구성하고 그 헌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그때도 이승만은 자기 자신의 정치 세력은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재헌국회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은 그 한민당하고 그 대한독립 촉성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이제 유진호가 그 성안한 헌법은 내각 책임제 개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박사가 아주 막판에 그 국회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그 내각제라면은 참여할 수 없다. 미국의 남북 전쟁의 예를 보더라도 국난 시기에 내각 책임제는 부당하다. 이래가지고 그걸 깨지게 되니까 한민당이 굉장히 반발하는데 인천 김성수가 그걸 누르지. 인천 김성수가 지금은 미국 관계가 중요한데 미국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박사가 유일하니까 이 박사가 희망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 바꿨고 그 일종의 은공으로 김성수가 부통령이 되지. 근데 이제 김성수가 부통령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또 이 박사를 돕는 게 농지개혁을 돕잖아요. 그때 이제 조봉암이를 농림부 장관을 시켜서 농지개혁을 추진하는데 조봉암이는 역시
공산주의 계열이니까 토지개혁식을 생각을 하니까 이 박사는 저 사람이 아니다. 농지개혁은 유전자가 사고, 네. 예, 그리고 유전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서 파는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한민들이 굉장히 반발하는데 김성수가 역시 아니다. 이건 이 박사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 땅을 다 내놓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농지개혁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농지개혁의 결과가 6.25 때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하나 인센티브가 됐다고 우리는 보는 건데, 자, 그래서 그 이제 이 박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러시아 혁명이 1917년 10월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완성되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6년 후인 1923년에 미국에 갓 도착한 이승만이 그 자기 이름으로 발간하던 The Pacific Magazine에 글을 쓴 게 공산당 당부당이고, 그 이제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공산당도 옳은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다할 거 없다. 옳은 얘기 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다. 뭐냐면 과거의 반상 구별을 없애는 것, 그걸 지금은 계급의 구별을 없애는 걸로 그렇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 들어줄 만하다. 그래 나머지 6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이제 공산당은 안 된다 하는 거를 갈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1923년의 일이고 그 뒤부터 일관되게 공산주의의 해양론을 견지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야. 그 이제 더군다나 객지 생활에서 그야말로 무질서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이제 미국이 맥카티 선풍이 불어닥치기 전야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쓰고 그러고 그 이제 그때까지도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 이제 입장을 세워가지고 그 입장을 가지고 한국을 해서 정읍 발언으로 판을 뒤집었지. 그게 놀라운 사실이고 대통령으로서 6.25 전쟁을 그 이제 맞이해서 전국을 챙기는데 그 과정에 이제 1951년부터 휴전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 이승만 특유의 공산주의 반대의 철학을 바닥에 깔고 휴전 반대 캠페인을 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 아이젠하워를 설득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그 외교의 완결판으로 1954년 8월 며칠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최초의 국빈 방문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엉뚱한 이슈를 끼워넣지. 그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일 의회에서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게 돼 있는데 연설 원고를 아직 마무리 못해서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고는 블레어하우스를 가버리잖아요. 사실은 유례가 없는 외교적 결례죠. 그 유례가 없는 결례.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멍청하게 한 15분 앉았다가 일어났고 공동 성명이 날아가게 됐는데 한표기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미국 사람들 설득해서 공동 성명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블레어하우스를 가가지고 한표기도 가서 오늘 각각에서 좀 과하셨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또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많이 온 모양이더라고. 한표옥 박사는 해방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그랬어요. 돕던 그랬어요. 네, 미국 유학생 출신이 그래요. 나도 몇 번 만났는데 아주 양반이 좀 똘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미 의회에 가서 준비 안 됐던 발언을 끼워넣지. 그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아주 의회를 그냥 벌컥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아까도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후유 때문에 그 이제 워싱턴 지나서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가는 동안에 이 박사가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실은 뉴욕에서 정말 그 외국 대통령으로 국가원수로 전무후무한 환영을 받았는데 그걸 엔조이하지도 못했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일정을 다 끝내고 미 본토 고별 연설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긴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자기 그 이 입장을 밝히죠.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콜레라와 싸우는 것처럼 그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미국이 잘못해서 미국이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면은 미국이 그 독립 이래 건국 이래 지금까지 그 발전시켜온 모든 가치를 다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공산주의하고 싸움을 하고 나서면은 결국은 미국이 승자가 될 것이고 전 지구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낼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거기 연설문에 있어요. 그 연설문에는 공산주의자는 콜레라균과 같다. 사람이 어떻게 콜레라균과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 맞아.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그동안 지난 기간 동안 15년 동안 우리가 좌파 정권의 지배를 받고 좌파 정권의 지배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좌파 운동권의 교란을 받아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 입장이 굉장히 교란당해 있는데 이걸 말하자면 원상 회복을 시켜서 우리가 엄정한 입장을 바로 잡아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무장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 그리고 이제 이분이 1890년대에 10대 후반에 소년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야. 그 독립정신을 사실은 그때는 언문체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읽기에는 좀 어려운데 마침 그 충남대학의 김충남 박사라고 대통령학을 전공한 분이 독립정신을 요새말로 아주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어도 읽을만 할 정도고 또 독립정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아주 기초적으로 소개하는 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을 교재로 삼아서 좀 민주주의 교육을 시작하는 하나의 그 스타터로 삼으면은 우리가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콜레라균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여러 가지 건강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승만 사업 기념사업회에 관계하고 있지만은 기념사업회 차원에서라도 이 독립정신을 좀 구매해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한테 광역 보급을 하는 그런 캠페인을 좀 벌여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공산당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히는 바람에 과격분자라는 오명을 그렇죠. 스스로부터 받았지만 그렇죠.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옳았음이 역사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승만 박사가 배운 학문이라든가 그분이 체화한 철학 이론이라든가 과격한 데가 없어요. 다만 이분이 엄청난 좋은 의미의 권모수수의 대가예요. 특히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반대파를 다루는 여러 가지 화술과 논법에 아주 뛰어난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을 하는데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게 있지만은 그거는 전술적으로 쓰는 것이지
그 이승만 박사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골탕을 먹은 게 휴전 반대 때 아주 골탕을 먹었죠. 그때 아주 이 박사가 온갖 과격한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박사가 미국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꿰뚫어서 미국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전술적으로 쓴 것이지.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좌파 학자들이 이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반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휴전 협상 막판에 그 미국을 그 말하자면 제동을 걸기 위해서 최덕신 대표를 불러냈죠. 그러나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을 로버트슨 차관이 와서 통보하자마자 이 박사는 최덕신 대표를 회담장으로 돌려보냈어요. 참석해라.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참 기가 막힌 소위 무식한 얘기들이 도는 게 그 휴전 협정에 마크 클라크라는 미군 대장이 서명했기 때문에 한국은 서명을 안 했고 미국만 서명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참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한국 전쟁은 유엔군은 유엔 결의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해서 모든 참전국군이 유엔군 사령관의 휘하에 들어갔고 유엔군 사령관은 미군 장군으로 임명한다고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가 명문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 클라크 장군도 유엔군 사령관으로 유엔군을 대표해서 서명한 것이지 미군 장군으로 서명한 게 아니야. 그거는 북한은 왜 팽덕회와 김일성이가 따로 서명했느냐? 그 자들은 그 지휘권을 일원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따로따로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서명한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미군이 서명하고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정말 무식하고도 무식한 그런 얘기죠. 네, 그 점을 우리가 좀 서로 좀 일깨워야 되겠어요. 아주 점잖은 학술 논문에서도 그런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재조명 또 역사를 바로잡는, 바로 세우는, 바로 인식하는 작업 계속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가끔 모셔서 또 역사 얘기 자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